자, 전산회계 1급 118회 우리 지금 이론 문제 풀어보고 있죠? 이어서 재무회계는 같이 풀어보셨고요. 원가회계에 대한 이론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됐죠? 자, 9번 문제는 이제 원가회계 9번부터 12번 문제까지거든요. 다음 중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 제조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예, 제조 원가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 부른다. 얘도 정확하게 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거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를 다 합쳐야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금액의 크기를 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는 상대적으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보다는 보편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원가회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요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직접 노무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없는 노무원가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기 앞에서 붙었던 이 직접이라는 말은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특정 제품의 어떤 그 생산직 종업원들의 급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시간이 투입됐는지 급여가 얼마나 나왔는지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무원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추적 가능성의 원가 분류를 하게 되면 직접, 간접,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걸 배웠죠.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간접비는 그 특정 제품에 투입된 것을 추적할 수 없을 때 간접원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추적할 수 없는이 아니라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글자 하나만 바꿔놓고선 시험 문제를 내면 어려워요 그러는데 내용은 정반대인 얘기죠. 그래서 한 글자만 바꾸긴 했어도 여기가 없는이 아니라 있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자, 네 번째,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해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조금 전에 우리 원가를 계산할 때 이 세 가지를 알면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있었죠. 그래서 기초에 원가회계 수업 첫째 시간에 보통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을 만들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로 푼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그 원재료나 제공품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원가를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른다고도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화면에서 좀 잘렸네요. 전환 원가라고도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 기초 용어에 대한 원가 회계, 기초 용어에 대한 질문으로 이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의 공통적인 원가는 직접 농업이에요.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은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요 제조 원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 놓으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얘도 원가 계산 문제에서 아주 많이 출제하는 문제인데, 즉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거,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을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요 구분을 갖다가 비교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종합원가 계산은 첫 번째 보기 보시면 다품종,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보셨을 때 컨베이어 벨트의 제품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던가요? 종류가 한 가지나 몇 가지밖에 안 되던가요? 물어봤을 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가 한 가지 종류 또는 두 가지 종류처럼 그 종류가 다품종이면 안 돼요. 동일한 것을 연속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요, 동종, 똑같은 종류, 연속 대량 생산이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한 보기가 여기서 이거는 틀렸죠. 다품종이 아니라 소량이에요. 자, 소품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품종 대량 말이 좀 반대 상반되는 용어를 써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1번이 되겠고요. 물량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산 계산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요 단계를 제가 한번 여기 정리해 드려 볼게요.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배를 만든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제품이 그 자체로서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설탕, 제당업이라고 그러죠. 설탕이라든지 그다음에 밀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설탕가루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밀가루 하나를 갖다가 원가를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 걔를 한 봉지 또는 한 박스 아니면 일정한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린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그래서 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물량 그 단위별로 묶어서 원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의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물량 흐름이라고 부르는 걸 먼저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그 투입량과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을 해줘서 계산을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거기 투입된 이제 물량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원가 집계를 해야지 돼요.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원가는요,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을 해서 원가를 집계하게 돼요. 이거 참고로 옆에다 써놓을게요. 직접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가공 원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원가를 집계를 해요.
가공원가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가 합쳐진 용어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얘네들의 그 투입 시점이 제품을 만들 때 직접 재료비와 가공 원가의 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를 집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가 집계 되면은 여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집계된 원가를 나누어줘요. 그러면 이거 단위당 순서를 바꿔줘야겠네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단기 제조 원가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손익계산서 아니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환산된 금액, 계산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런 순서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기 보시게 되면 물량 흐름 파악 여기 나왔고 물량 흐름,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 요거 되는 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원가 요소별 재료원가 가공원가 저는 직접 재료비라고 썼는데 재료원가 가공원가로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한다. 바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원가 집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조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되며 제가 아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 뭐 봉지라든지 박스라든지 단위별로 이렇게 원가를 집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말 중에 공정별로도 묶어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단위별로인데 그 단위에 공정별이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묶어서 원가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여기 종합원가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대표적인 거로 하나 보기를 냈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하는 순서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걸로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문제 하나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들 설명과 자료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숙지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원이 감소한 경우 원재료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지금 총계정원장에 원재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8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원재료의 단기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원이 감소했다고 얘기하면은 여기를 아예 0으로 놓고 여기 기초 원재료 재고액을 30만원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임의로 저기 이렇게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말 뜻은 맞잖아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원이 많다고 표시했던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원 이렇게 감소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원이 감소했다. 30만원 있었는데 0으로 감소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 원재료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재료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잖아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당기 매입액 플러스 더해준 다음에 기말 재고액 빼주면 나머지 금액이 원재료 원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830만 원에서 0을 빼니까 여기도 8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에 8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원재료에 대해서 용어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12번 문제를 볼까요? 12번 문제는 원가를 배분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원가를 갖다가 배분할 때 물론 성과급이라고 한번 그냥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텐가 뭔가를 배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배분하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 성과의 어떤 내용들을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어떤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얘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예로 해드리면 좋기는 하겠는데 꼭 그걸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말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원가를 배분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상장을 주는 거 그럼 기준은 시험 본 성적 기준이 돼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 성적이 아니라 뭐 출석 이수를 잘하는데 뭐 성적 우수 상장을 준다든지 또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 배분 기준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상관관계가 뚜렷한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교재에 나와 있는 말로 전력비라고 하는 그 원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각 부서에 이 전력비 총 나온 금액을 배부해 줄 때 그네들이 사용한 킬로와트수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킬로와트수가 아니라 예를 갖다가 직원 수로 배부를 해줘요. 그 회사 그 부서에 직원 수가 몇 명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배부해 준다. 얘는 조금 생뚱맞죠. 또는 거기 사용하고 있는 면적, 사무실 면적 기준으로 전력비를 배분한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배분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기준에서 배분을 해줘야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게 10인데 여기 100을 갖다가 배분해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혜를 갖다 많이 받은 혜택을 많이 받은 그 기준으로 받은 만큼 그만큼의 그 원가를 배부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배부해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가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이런 내용이 원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인과관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원가 배분의 기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번에 해당되지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 기준이라고 쓴 요게 해당되지 않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는 원가를 갖다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론 문제 설명을 해 드릴 때에도 파트별로 나누어진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8번까지거든요.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가 지금 원가회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까지가 부가가치세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파트만 찾아서 보시라고 나누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놓은 게 아니죠. 끊어놓고 여기 부가세 문제 13번부터
15번 문제도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